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렌 버핏의 좀 재밌는 일화들과 성장 과정,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투자 마인드랑, 다들 버핏에 대해서는 알지만 뭐 제대로 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시장이 흔들리거나 매매가 좀 잘 안 될 때 알아보면 좋은 점들이 많고 흔들리는 투자 마인드도 좀 잡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버핏의 90여 년에 걸친 인생과 80년에 가까운 투자 여정은 단순한 부의 연대기를 넘어서는데, 그의 이야기는 시장의 광기와 공포, 그리고 투자자 내면의 오만과 싸워온 한 인간의 지적, 철학적 투쟁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길에서 길을 잃고 흔들릴 때 그의 삶을 나침반 삼아 되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이 투쟁의 기록 속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선 좀 재밌는 일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면,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면은 오마하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좀 공언하고 다녔었는데, 워렌 버핏이 13살 때 가족과 친구들에게 던진 선언은 단순한 치기 어린 허세가 아니고, 이는 역발상 투자에 필요한 심리적 기틀을 보여주는 그의 정체성 선언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30세에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오마하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라고 공언했는데, 그 뒤로 정확히 만 30세가 되던 1961년 그는 약속을 지켜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유명해가지고 워렌 버핏을 담은 책들에는 거의 나와서 저도 여러 번 봤던 건데, 좀 제가 좋아하고 재밌었던 버핏의 일화입니다. 이 1961년 당시 100만 불이면 지금의 1000만 불이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3억, 14억이었으면은 지금 물가로 하면은 진짜 1400억, 1300억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30살에 이뤄냈으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선언의 핵심은 목표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인데, 버핏이 스스로 미래의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단 1분도 거짓이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확고함은 훗날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를 할 때 매수하고 모두가 탐욕에 휩싸여 광란할 때 시장에서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심리적 갑옷이 되어주었는데, 이는 외부의 평가나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내적 스코어 카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의 원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역발상 투자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데, 시장의 전체와 맞서기 위해서는 분석적 지능을 넘어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보일 정도의 자기 확신이 필요하고, 어린 시절의 이 대담한 목표 설정은 그러한 확신을 스스로에게 시험하고 각인시키는 과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틀렸고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 역발상 투자인데, 따라서 20대 소년의 오만한 선언은 훗날 샐러드유 스캔들이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극심한 위기 속에서 시장의 컨센서스와 정반대의 거대한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그의 투자 성향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투자라는 게 사람의 성향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좀 더 힘들거든요. 일단 역발상 투자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버핏을 조롱하는 게 좀 극에 달하면은 그때가 진짜 전고점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버핏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버핏이 좀 조롱을 많이 당하고 있고, 버핏 지수가 지금 좀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버핏이 이제 틀렸다, 새로운 시장은 그거의 지표에 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치만 시장은 몇십 년째 버핏이 틀렸다, 하지만 항상 시장이 틀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버핏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버핏이 옳았다로 바뀌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 계속. 근데 이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잡기는 힘들죠. 그래서 미리미리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는 포트폴리오가 항상 이기는 것 같아요, 시장을. 그래서 제 생각에 주식은 뭐 여러모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내가 팔았는데 뭐 올라도 머리 아프고 내려가도 머리 아프고 이런 상황이 오죠. 내가 팔았는데 또 올라가면 그게 제일 머리가 뜨겁고, 또 살라고 했는데 올라가도 머리가 뜨겁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상 껄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이 개개인마다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광기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근데 또 그게 매력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버핏의 성장 과정과 투자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1부부터 6부까지로 좀 나눠놨습니다. 1부에서는 초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30년부터 56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의 규율은 대학 강의실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유년 시절에 기업가적 활동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었고, 그의 멘토들이 제시한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상충하는 영향력 아래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둥들은 바로 이 시기에 세워졌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자본의 본질,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체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버핏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흔히 6살 때 껌이나 코카콜라 6개
묶음을 25센트에 사서 한 병에 5센트씩 되팔아 5센트의 이익을 남겼다는 일화로 시작되는데, 하지만 그의 초기 사업들은 단순한 용돈벌이를 훨씬 뛰어넘는 정교한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그는 정식으로 배우기 훨씬 전부터 핵심적인 투자 원칙들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버핏의 사업과정 면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는 핀볼 게임기 사업인데, 윌슨 코인 자동 판매기 회사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인 이 사업은 자본 배분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실전 수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는 중고 핀볼 게임기 한 대를 25달러에 사서 유동인구가 많은 이발소에 설치했고, 이는 단순히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25달러를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높은 마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였습니다. 하루 만에 동전함에 5센트 동전이 가득 쌓였고, 이발소 주인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고도 4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본 수익률의 개념을 어린 나이에 직관적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중고 골프공 판매 사업 역시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데, 흔히 골프장 워터헤저드에 빠진 공을 주워다 판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곧 이러한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시카고에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중고 골프공을 대량으로 공급받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단순한 수지 판매를 넘어 공급망을 확보하고 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하는 차익 거래의 초기 형태였다고 봅니다. 그는 이미 이때부터 사업의 확장성과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핏의 분석적 사고가 가장 빛을 발한 곳은 경마장이었는데, 그는 오마하의 아크사벤 경마장에서 사람들이 벌인 수천 장의 막건을 주워 모았는데, 이는 쓰레기 수집이 아니었고, 그는 우승마가 실격 처리될 경우 버려진 2등이나 3등 막건이 당첨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낮은 확률 속 높은 보상의 가능성을 간파했는데, 이는 버핏 투자 경력 초기에 중요한 전략이 되었던 특별한 상황 혹은 워크아웃 투자의 원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버려진 막건들을 분석하며 우승마 예측 능력을 길렀고, 결국 직접 만든 우승마 예측 정보지를 25달러에 판매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현대적 비즈니스 감각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진짜 이런 걸 했다는 게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떡잎부터 좀 난놈이긴 했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버려진 막건들을 분석하며 우승마 예측 능력을 길렀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시장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장에 투자금을 다 빼고 떠나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좀 멀어지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멀어질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발 하나 정도는 걸쳐놔야 시장에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어떤 기회가 나타나는지를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계속 보고 추적하는 것과 그냥 좀 등한시하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아예 떠나 있으려면 차라리 진짜 S&P에 적립식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진심으로 들어와서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걸 이기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S&P 이기기는. 또 14세에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 배달로 한 달에 175달러를 벌면서 생애 첫 세금 신고를 했고, 이때 그는 업무에 사용한 자신의 시계와 자전거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 처리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단순히 수입의 관점이 아닌 수입과 지출, 세금을 포함한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사업들은 개별적인 돈벌이 활동이 아니었고, 그것들은 자본 축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기 강화적인 시스템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고요. 건 판매로 얻은 이익은 핀볼 기계의 구매 종잣돈이 되었고, 핀볼 사업에서 나온 현금은 또 다른 사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가 훗날 스노우볼 효과라고 명명한 복리의 마법을 추상적인 금융이론이 아닌 물리적인 현실로 체득했음을 의미하고, 그는 작은 돈 뭉치가 스스로 굴러 더 큰 눈덩이가 되는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온몸으로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직접 저 불어가는 과정을 좀 보고 실제로 느껴보면은 이게 오는 바가 다릅니다. 저도 이게 글로 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지나면서 이걸 좀 조금씩 깨닫고 있거든요. 아직은 시드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게 뭐 그냥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어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그래서 조금 돌아봤을 때 되게 신기했던 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 복리를 믿으면서 계속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걸 느껴본 거랑 안 느껴본 거랑 좀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몸소 느껴본 거라.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중요했던 버핏의 두 명의 스승인데 그레이엄과 하워드입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 전체는 그의 두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와 아버지 하워드 버핏의 영향력을 종합한 결과물로 볼 수 있는데, 한 명은 그에게 지적인 틀을, 다른 한 명은 도덕적인 뼈대를 제공해 줬습니다. 컬럼비아 경영대학교의 스승이었던 벤저민 그레이엄은 버핏에게 지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장의 변덕을 의인화했고, 주식을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사업의 일부로 보는 관점을 제시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통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을 가르쳐줬고, 이는 버핏 초기 투자 스타일의 근간이 된 적당한 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사는 담배꽁초 투자법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전마진이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지금은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랑 제목이 같은 캐나다의 워렌 버핏이라는 뭐 그런 사람이 쓴 안전마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되게 좋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야 뭐 워낙 유명하고 뭐 모두들의 스승 같은 존재가 되는 뭐 그런 초석 같은 분이죠. 가치 투자를 좀 지향하는 분들은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반면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도덕적 지주였는데 미스터 청렴으로 불렸던 연방 하원의원 하워드는 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윤리의식과 평판의 중요성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버핏의 정기 스노우볼에 따르면 하워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소속 정당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정치적 자살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 모습은 어린 버핏에게 원칙을 지키는 데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그 이상의 가치를 깊이 각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내적 스코어 카드 철학은 바로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조화시킨 결과물인데, 그레이엄의 방식이 시장의 변덕스러운 외적 스코어 카드, 가격을 활용하는 방법론이라면 아버지의 삶은 원칙이라는 내적 스코어 카드에 따라 사는 태도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고요. 버핏의 천재성은 후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전자에 적용하여 평생 일관되게 실천한 데 있다고 보고, 이는 순수한 계량적 가치 투자자들과 버핏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훗날 살로몬 브라더스 스캔들에서 그가 단기적인 재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의 평판 내적 스코어 카드를 지키려 했던 행동은 바로 이러한 철학적 종합의 결과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생각나는데, 원칙이라고 레이 달리오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으니까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도 제가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전자에 적용하여 평생 일관되게 실천하는 데 있다. 여기서 보면은 뭔가를 깨달았을 때 자기만의 투자 방법이 있으면 하나씩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투자 경험치가 있다면은 뭐 하나씩 이렇게 깨닫고 여기저기서 깨닫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쌓아가는 형태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거화 시켜서 좀 내 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투자가 좀 미래적으로도 가장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분은 57년부터 87년까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먼거와의 만남인데, 버핏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지적 진화는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그의 파트너 찰리 먼거의 등장이에요. 버핏의 투자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에 따라 싸구려 자산을 사모으던 담배꽁초 투자자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훌륭한 기업을 소유하는 자본가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 투자의 대가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적으로 성장하며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기감이 되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인이 되기 전에 버핏은 소수의 투자자들을 위한 일종의 헤지펀드인 버핏 파트너십을 운영했었는데, 그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반기 서한들은 그의 초기 투자 전략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훗날에 영원히 보유할 기업을 찾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의 면모가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 버핏도 지금처럼 뭐 완전히 이렇게 평생 소유하고 투자에 엄청나게 이렇게 신중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이때도 신중했지만은 뭐 지금과는 좀 다른 신중이죠. 지금은 뭐 하나 사면은 이제 막 완전 급등하고 투자 자금 자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버핏도 되게 옛날에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대에 따라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개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종합해서 나아가야지, 이대로만 따라하면은 뭐 나중에 결국에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영앤리치와는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무작정 따르기에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좋고 나쁨은 어차피 수익으로 귀결되는 거고, 그 과정들이 일단 운에만 맡겨진 게 아니라면은 저는 공격적인 투자도 어느 정도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드가 커졌을 때나 이제 좀 이제 전에 이런 경험치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느긋하고 좋은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저희가 지향해야 될 점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 근데 이거는 투자자 성향 따라 다른 거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그릇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 그릇을 테스트해보고 좀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초기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째는 제네럴, 시장에서 저평가된 일반 주식을 의미했고, 둘째는 워크아웃으로 기업의 합병, 청산, 구조조정 등 특정 이벤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특별한 상황 투자를 뜻했습니다. 워크아웃 투자는 시장 전체의 등락과는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약세장에서 자신의 투자 조합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이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이런 거는 지금도 버핏이 많이 하죠. 특정 이벤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특별한 상황 투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와는 이제 결이 다르겠지만 옥시덴탈이라든지 블리자드라든지 뭐 이벤트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런 워크아웃 투자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인수를 해버린다든지. 이때보다 이제 당연히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투자가 너무나 많죠. 버핏에게는.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투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인데, 댐스터 밀과 샘 본지도 투자는 그의 행동주의적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댐스터밀은 어려움을 겪던 풍차 제조업체였고, 샌먼지노는 본업인 지도 제작 사업은 부진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저평가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사였어요. 두 경우 모두 버핏은 단순히 주식을 매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한 뒤 직접 이사회에 참여해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하고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주들을 위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알려진 사서 묻어두는 장기 투자자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기업의 운명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초기 버핏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찰리 먼거가 버핏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좀 보면, 버핏의 투자 경력에서 찰리 먼거와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먼거는 버핏의 사고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킨 설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거가 제시한 철학, 즉 먼거 독트린은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승 그레이엄으로부터 물려받은 형편없는 기업이라도 극단적으로 싸다면 가치가 있다는 담배꽁초 투자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개념이었어요. 이러한 철학적 충돌과 융합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72년의 시즈캔디 인수인데, 이 투자는 버핏의 투자 인생에서 루비콘강을 건넌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시즈캔디의 매각 가격은 2,500만 달러였는데 세전 이익이 400만 달러 남짓이었고 장부 가치는 약 8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해요. 담배꽁초 투자자 버핏에게 장부 가치의 3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이단적 행위였는데, 그는 인수를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먼거가 재무제표의 숫자를 넘어선 무형자산, 즉 강력한 브랜드가 창출하는 지속적 가능한 경제적 혜자를 보았는데 그걸로 버핏을 설득했습니다. 치즈캔디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는 매우 높았고, 이는 경쟁사의 위협 없이도 꾸준히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의미했어요. 먼거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훌륭한 기업의 증거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먼거의 통찰이 옳았음을 증명해줬고, 시즈캔디는 버크셔에서의 현금 자동 인출기가 되었습니다. 72년부터 2007년까지 시즈캔디는 단 3,200만 달러의 추가 자본 투자만으로 13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세전 이익을 창출했고, 버핏은 이 경험을 통해 훌륭한 기업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즈캔디는 훗날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위대한 기업의 투자의 원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즈캔디 인수는 단순히 하나의 성공적인 투자를 넘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대 기업의 경제 엔진 설계도를 완성한 사건이었는데, 이 투자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재투자만으로 막대한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시즈캔디와 버크셔의 보험 사업에 흘러나오는 이 잉여 현금 흐름, 즉 플로트는 버핏이 다른 훌륭한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막강한 화력이 되었고, 먼거가 촉발한 이 패러다임 전환 덕분에 버크셔 회사회는 단순히 싸구려 자산들의 집합체가 아닌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여 더 큰 현금 창출 자산을 사들이는 영속적인 복리 기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한번 보면, 70년대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좌절을 겪었던 시기인데,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먼거의 영향으로 진화한 버핏의 새로운 투자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무대였다고 합니다. 버핏은 1977년 포춘지 기고문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기업이 이익을 갉아먹는 기업의 촌충과 같다고 설파했는데, 특히 공장 설비 등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전통적인 굴뚝산업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치명적이라고 봤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 점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이는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가치 증가를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버핏의 해법은 명확했는데, 자본 투자가 거의 필요 없으면서도 강력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올릴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대상이 바로 미디어와 소비재의 기업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이거의 모든 걸 충족하는 완벽한 소비재 기업이죠. 73년에 워싱턴 포스트 투자는 이 전략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73년에서 74년의 극심한 약세장 속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시가총액은 8천만 달러 수준까지 폭락했는데, 버핏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디어 전문가들은 워싱턴 포스트의 내재 가치를 최소 4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시장이 1달러짜리 자산을 20센트에 팔고 있었던 셈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DC 지역의 독점적인 신문사로서 광고주에 대한 막강한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자본 지출이 거의 필요 없는 완벽한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었습니다. 버핏은 단순히 주식을 사들이는 데 그치지 않았고, 그는 이사회에 합류하여 CEO였던 캐서린 그레이엄의 핵심 조언자 역할을 수행했는데, 특히 그는 자본 배분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된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은 주당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며 주주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고, 이는 버핏이 단순한 주식 투자자를 넘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서웨이나 버핏에서 이제 무언가를 사들이면 그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단지 그냥 버핏 네임밸류가 샀다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기관들도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냥 네임밸류 하나만 가지고 버핏처럼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은 이제 제 영상에서 다뤘던 이런 낸시 펠로시급은 돼야 이제 그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버핏보다 낸시가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럼 이제 3부에서는 위기와 실패, 그 속에서 얻어낸 교훈을 좀 봐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실패도 저는 생각할 때 나쁜 실패가 있고 좋은 실패가 있습니다. 결국에 실패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실패로서 배워서 다음 투자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 그런 실패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투자에서는. 그런 점들을 버핏에서도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훈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가 힘들 때 우리가 워런 버핏을 찾는 이유는 그의 화려한 성공 때문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가장 심오한 지혜와 위대한 승리는 시장이 공포의 절정에 달했을 때, 그리고 그 자신이 중대한 판단착오를 저질렀을 때 탄생했는데, 이 3부에서는 버핏의 투자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실현의 순간들을 해부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가 마주한 불확실성과 자기 해이에 대한 좀 많은 해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투자에서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당연히 성공도 많은 배움이 있지만 실패에서 좀 더 많은 배움? 다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버핏의 결정적 순간들을 표로 볼 텐데 성공과 실현의 대차 대조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고 연도는 64년입니다. 실현으로는 샐러드유 스캔들로 파산 위기인데 여기서 버핏의 행동은 파트너십 자금의 40%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제적 해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라였습니다. 이 사례들은 간단하게 보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CJ캔디는 72년 실현은 싸구려에서 품질로의 패러다임 전환인데 장부가치 3배 가격으로 인수했고 품질은 가격보다 우월하다라는 핵심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덱스터슈 93년이고 실현은 믿었던 경제적 해자의 소멸입니다. 버핏의 행동은 버크셔 주식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한 건데 좀 최악의 실수로 꼽죠. 좋은 자산으로 나쁜 자산을 사는 것은 최악의 실수다라는 핵심 교훈을 남겼습니다. 살로몬 브라더스는 91년이고 실현으로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평판 위기였고 버핏의 행동은 임시 CEO 취임 및 의회 증언이었습니다. 교훈은 평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궁극의 자산이다라는 교훈을 남겼고, 다음은 닷컴버블, 다들 아시는 99년부터 2000년 새로운 시대라는 집단적 광기의 상황이었고 버핏의 행동은 투자 거부 및 공개적 경고를 날렸습니다. 핵심 교훈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규율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이고 전세계 금융시스템 붕괴 공포가 있었죠. 버핏의 행동은 최후의 대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교훈으로는 견고한 재무구조는 위기시 공격 무기가 된다였습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버핏의 대응이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저는 있었습니다. 확실히 투자에서는 그런 여유로운 관점들이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쪼달리면 매매가 분명히 꼬이더라고요. 한번 꼬이면 근데 다음 스텝까지 계속 꼬여가지고 좀 그런 여유로움이 항상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유로움을 갖고 있는 게 버핏의 최대의 무기지 않나 또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라는 말인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버핏의 가장 유명한 격언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그의 핵심적인 운용 전략 그 자체인데, 그는 시장의 감정적 파고를 역이용하여 가장 위대한 투자 기회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64년에 샐러드유 스캔들은 그의 역발상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 첫 번째 교과서적 사례인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의 자회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샐러드유를 담보로 창고증권을 발행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는 순자산을 초과하는 막대한 배상 책임에 직면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아멕스의 파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주가는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때 버핏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스캔들이 아멕스의 핵심 사업 즉 여행자 수표와 신용카드의 경쟁력을 훼손했는가인데, 그는 월스트리트의 보고서를 믿지 않았고 대신 오마하의 단골 레스토랑과 은행을 직접 찾아다니며 고객들이 여전히 아멕스 카드와 여행자 수표를 신뢰하고 사용하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브랜드라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음을 간파했고 시장의 공포가 비이상적이라 확신한 그는 파트너십 자산의 40%라는 막대한 자금을 아멕스 주식에 쏟아부었고 이는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항상 이걸 좋아하거든요, 이 질문을.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 스캔들의 아멕스 핵심 사업 즉 여행자 수표와 신용카드 경쟁력을 훼손했는가인데, 이제 한마디로 저는 본질을 훼손했는가를 보거든요. 이제 무슨 악재가 떴을 때 이게 그 회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건가, 그 가치 훼손이 있나에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정도 배짱은 못 부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본질에 좀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떠도 일단 그게 본질에 훼손이 오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그냥 흘러가는 악재냐, 이런 걸로 많이 투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환사채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전환사채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봐요. 이 전환사채를 왜 했는지, 이걸 어디다 쓸 건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뭐 이런 면밀한 것들을 보고 이때 떨어지면 전 기회로 생각해서 더 많이 담는 편이에요. 좀 이런 본질과는 다른 악재로 빠지는 걸 저도 좋아하고 그때 좀 담는 편입니다. 또 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는 또 다른 시험대였는데 하루 만에 시장이 22% 이상 폭락하자 투자자들은 패닉에 휩싸였고 버핏은 87년 주주서한에서 이 사건의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시장의 거대한 발작으로 차분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닌 위기가 만들어낸 기회에 집중했고 이듬해인 88년 그는 시장의 공포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위대한 기업 중 하나인 코카콜라가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발견했고 코카콜라의 압도적인 글로벌 브랜드와 유통망은 블랙먼데이 이전과 이후 아무런 변함이 없었고 그는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회사 지분의 7%를 사들였고 평생 팔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투자는 오늘날까지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핵심을 이루며 그의 원칙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콜라에서 나오는 배당만 어마어마해서 이들은 이때 진짜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죠. 아마 1년인가 분기 배당인가 뭐 배당 하나 나오는 게 이때 회사를 샀던 가격 금액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이제 다음은 투자자의 오만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믿는 오만한 투자자들을 위한 해독제인데 버핏의 가장 심오한 지혜는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버핏 투자 인생 최악의 실수로 꼽히는 것은 단연 93년 덱스터슈 인수입니다. 버핏은 덱스터슈가 견고한 경쟁 우위를 가졌다고 믿고 4억 3,3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그러한 값싼 해외 제품의 공세로 그가 믿었던 경제적 혜자는 몇 년 만에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고 하지만 진짜 재앙은 두 번째 실수에서 비롯됐는데 그는 인수대금을 현금이 아닌 버크셔에서의 주식 25,203주로 지불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된 덱스터슈를 사기 위해 지불했던 그 버크셔 주식의 현재 가치는 무려 178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4억 3,300만 달러의 손실이 아니었고 수십억 달러짜리 기회비용을 날렸던 대참사였는데 버핏 스스로 이 거래를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최악의 실수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보유한 우량한 자산 버크셔 주식 역시 하나의 통화이며 저평가된 통화를 사용하여 가치없는 자산을 사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제약인지를 모든 투자자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지금 현재의 1,000만 원은 내 미래의 1,000만 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쓰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좀 투자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긴 한데 저도 살짝 이런 마인드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100만 원은 미래의 1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아까운 거예요, 이 100만 원이. 좀 저는 이런 마인드라 돈 쓰는 거를 살짝 좀 투자에 좀 갖다 넣는 편이기는 해요. 다음은 91년 살로몬 브라더스 스캔들인데 또 다른 형태의 실현이었다고 합니다. 버크셔가 최대 주주로 있었던 살로몬이 미국 국채입찰 비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회사는 형사기소와 파산 직전 위기에 내몰렸고 이때 버핏은 재무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평판을 되살리기 위해 직접 임시 CEO에 나섰으며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그의 증언은 전설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살로몬의 새로운 기업 문화를 천명하는 역사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회사를 위해 돈을 잃는다면 나는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 평판을 단 한 조각이라도 잃는다면 나는 무자비해질 것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 비즈니스 윤리의 초석이 되었고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버핏이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과학할 정도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적 특징이 아니고 이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해부함으로써 그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오만하지 않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오히려 자신의 평판과 버크셔 회사의 기업 문화를 강조하는 장기적인 긍정적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어떤 성공 신화도 줄 수 없는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실패의 역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버블 관찰자입니다. 버핏의 가장 유명한 무의의 사례는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을 외면한 것인데 당시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로 조롱받았다고 합니다. 이때도 조롱 많이 받았어요, 버핏은. 그치만 항상 그가 옳았었죠. 버핏의 조롱이 극에 달하면 항상 그가 옳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99년 기술기업의 거물들이 모인 썬밸리 컨퍼런스에서 행한 그의 연설은 이러한 조롱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는데 그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새로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반드시 투자자들의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적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 미국을 뒤바꾼 두 가지 혁신, 즉 자동차와 항공산업을 예로 들었는데 수백 개의 자동차 회사가 생겼지만 결국 살아남은 것은 소수였고 수많은 항공사가 등장했지만 수십 년간 이 산업이 투자자들에게 안겨준 총수익은 제로에 가까웠다. 이는 닷컴 열풍에 휩싸인 청중에게 던지는 차가운 데이터 기반의 경고였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빗대어서 있는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뭐 칵테일 파티 명언이라든지 뭐 물이 빠지면 누가 빨개 벗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뭐 이런 명언들이라든지 엄청 많은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들이 좀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글들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좀 투자 마인드를 조금 가라앉힐 때 보기에는 저는 참 좋은 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역량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기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고, 이는 회피가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아는 것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의 실천이었다라고 말했고, 이 원칙이야말로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 즉 포모를 이겨낸 긍정적인 방어막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겨내기가 진짜 너무 힘들죠? 근데 저도 이걸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제 잘 모르면은 저도 투자하기를 꺼려해요. 내가 잘 아는 곳에다 돈을 넣어도 좀 불안한데 잘 모르고 이해 못하는 비즈니스에 넣기는 조금 저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좀 계속 추적을 하는 편인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추적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같은 글을 보고 같은 투자 포인트를 봐도 해석은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석하고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내고 그 회사를 믿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른데 이런 게 없으면 전 투자하기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버블이 붕괴하자 그의 해안이 증명되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그의 유명한 비유는 현실이 되었고 시장의 광기로부터 거리를 두었던 그의 귤과 인내는 완벽한 승리로 기결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파티는 끝났죠. 이제 4부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를 다룬 건데 이제 버크셔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버핏이 이제 옛날에 좀 시드가 작을 때 담배꽁초 매매법과 좀 다른 엄청 큰 규모를 다뤄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거에 맞춰서 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제 이 4부에서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버핏이 좀 더 돋보였던 사건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때는 그냥 단순한 주식 투자자에서 시장의 구원투수이자 최후의 대부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버크셔의 철옹성 같은 재무구조는 모두가 공포에 떨며 현금을 갈구할 때 그에게 막강한 공격 무기가 되어주었어요. 이 08년 사건이 터졌을 때 버핏한테 도와달라고 엄청난 연락이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그때도 뭐 이제 오마에 계셨죠. 이제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08년 10월 뉴욕타임스에 미국 주식을 사라 나는 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고 이건 이제 단순한 투자 의견 제시를 넘어 얼어붙은 시장에 신뢰를 불어넣어주는 좀 심리적 개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버핏은 이 글을 통해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라는 자신의 철학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미국의 장기적인 번영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세상에 알려줬습니다.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릴 수 있었다라는 좀 운 좋았다라는 발언도 많이 하죠, 이분은. 맞는 말이긴 해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분명히 뭔가 다른 인생을 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핏의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했고 무너져가는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에 단순히 그냥 주식을 사들인 게 아니라 두 회사에 각각 50억 달러와 30억 달러의 자금을 수혈하는 대가로 연 10%라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배당을 보장하는 우선주와 함께 향후 보통주를 매우 유리한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본이 가장 귀해진 시점인데 자신의 평판과 현금을 활용하여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잠재적 수익은 극대화한 자본 배분의 정수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절대 망할 수 없는 투자를 한 거고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투자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워낙 투자 마인드 중에 이런 버핏 마인드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어떤 걸 투자할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미국이 망했어? 그럼 나도 망해도 된다. 미국이 망하는데 나라고 못 망할 게 뭐가 있냐라는 마인드로 하거든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도 여기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사를 다 끝내고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이런 회사도 망하는데 나도 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거나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나는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거의 정수를 보여줬던 게 이제 이런 거라고 보는데 08년도 때는 지금 이런 간단한 하락장이라든지 뭐 조정 이런 거랑은 다르게 아예 뭐 시장이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딱히 뭐 그걸 느낄 순 없었지만 코로나 때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하죠. 코로나 때도 이런 공포에 엄청난 공포가 났으니까. 저는 그때 열심히 주식 사서 그래도 그때 시드가 좀 많이 불어난 케이스이긴 합니다. 이제 버크셔 규모가 커지면서 버핏은 작은 투자로 더 이상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버크셔는 코끼리만한 규모의 인수를 찾아 나서야 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투자 철학은 또 한 번 중요한 진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버핏은 기술주를 외면했는데 이제 그가 애플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버크셔뭐 애플이고 버크셔의 규모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준 거에 되게 큰 역할을 한 게 애플인데 그건 이제 버핏의 원칙이 변한 게 아니라 역량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했다고 해요. 버핏이 본 애플은 복잡한 기술 기업이 아니고 그는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태계를 가진 소비재 기업으로 재정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원래는 기술주를 싫어했다가 지금은 기술주에 모든 돈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도 원칙도 계속 조금씩 이제 시장에 맞춰서 좀 진화하고 변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술주를 계속 외면하고 코로나 때도 가치주로만 웬만하면은 이제 달렸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이거에 적용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주를 했어도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가 조금 엉켰다면 투자 인생도 좀 달라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뻥 성공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성공이 불안한 성공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과 당했던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지금의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핏의 투자 논리는 명쾌했는데 그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보여주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제품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락인 현상에 매료되었고 그는 이 강력한 고객 충성도와 생태계가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진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난공불락의 경제적 혜자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버핏의 역량의 범위가 고정된 과목이 아니고 깊이 있는 학습과 통찰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영역임을 보여주는 거고 그는 변화하는 세상을 외면한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위대한 기업의 본질을 깨뜨려 본 것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는 나이 든 투자자도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과 강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핏이 조롱 받잖아요. 지금 막 진짜 시장을 이끄는 성장주 같은 거. 예를 들면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 막 이제 올라가죠. 그럼 이게 올라가면 버핏은 주춤해요. 그래서 항상 조롱을 받아요. 이제 끝났다. 이게 늙은이라 모른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버핏 눈에 매력적인 기업이 안 보일 뿐이지 이분도 아마 매력적인 기술주나 이런 게 있으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좀 크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뭐 버핏이 정답도 아니고 아크인베스트가 정답도 아니지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지점 어느 정도에선 자기만의 투자 철학과 투자 포인트가 있어야 좀 시장을 오래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꾸준히 보고 아크나 이제 기술주 그런 투자하고 있는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전에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봐도 내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모를 때 이제 버핏의 이야기를 보고 이제 좀 내가 투자에 익숙해졌을 때 버핏 이야기를 보고 근데 조금 내가 완성됐다 싶을 때 또 보면 이때가 다 다르더라고요. 전 책도 계속 보고 읽었던 것도 또 보면 또 그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좀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미 버핏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러고서는 이제 끝내버리면, 뭐 이제 다른 좋은 것도 많겠지만 성장이 좀 없을 수 있고 느끼는 바가 조금 다를 수 있다. 해서 전 책을 다독을 권하진 않는데, 이런 투자 대가들의 투자 책이나 영상은 조금 여러 번 내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마다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도 그럴 때마다 꺼내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버핏의 이야기를 제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저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좋아하는 이야기들인데 계속 이렇게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핏의 인생 후반부는 부의 축적이 더 이상 아니라 축적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최후의 게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버핏의 자본주의 철학이 완성되는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빌 게이츠 부부와 함께 시작한 기부 서약은 그의 부에 대한 철학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 거고 이 서약의 핵심은 왕조적 부의 세습은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이며 막대한 부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에 위해 쓰여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서약서에서 엄청난 부에 대한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을 느낀다고 밝혔고 이는 부를 사회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는 사람이죠. 보면 버핏의 인생은 뭐 돈이 많을 때랑 없을 때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행복하게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 그 돈이 전부가 돼서 목적이 돼서 거기에 막 매몰돼서 그거에 막 미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버는 목적 자체가 이제 내가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예전 투자 마인드랑도 좀 달라져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당히 옛날보다 돈이 많아져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면 어차피 만족 못하고 계속 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가도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인생도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거에 너무 매몰되면 그것도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다 보니까. 이제 그의 자선 활동에 조금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첫 번째 아내였던 수전 버핏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른 죽음이 버핏이 직접 자선 활동에 전면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버핏의 마지막 투자 철학이자 인생 철학이 미국의 순풍인데, 버핏은 자신이 경이로운 성공이 개인의 천재성 덕분이 아니라 올바른 시대에 올바른 국가, 올바른 시대의 미국이죠. 그래서 태어난 난소복권에 당첨된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다닌다고 해요. 근데 이거 맞는 말이긴 해요.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됐을 수 있어요, 투자가. 뭐 근데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옳은 시대에 옳은 사람이 옳은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된 거죠. 미국에서만 태어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버핏은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버크셔는 그 거대한 순풍에 도칠단 배에 불과했다고 본다고 해요. 이는 한 세기를 풍미한 위대한 자본가의 마지막 겸손이자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낙관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버핏의 오해와 진실을 한번 볼 텐데, 버핏을 둘러싼 수많은 신화와 명언들은 때로 그의 다채로운 면모를 단편적 이미지로 고정시키기도 해요. 단기가치 투자의 대가라는 수식어 뒤에 가려진 보다 유연하고 입체적인 투자자이자 유머를 잃지 않았던 한 인간으로서의 버핏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버핏이 그냥 무조건 사놓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한 센스도 좋고 투자를 일단 엄청 잘합니다. 이제 처음에 어린 시절부터 다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일단 좀 난놈이었어요. 투자 자체에 대한 센스도 굉장히 좋고, 담배꽁초 투자법 자체가 단타잖아요.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마지막 꽁초를 빨아먹는 그런 투자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전해서 달려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타하려고 해도 단타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핏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 이게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인데, 이게 했다 안 했다는 말도 많은데 저는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건 안 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찾아봤을 때 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있지만 뭐 이제 유명한 말이고 모두들 알고 있는 말이니까 맞겠죠. 그럼 저도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기업 일부로 보는 그의 핵심 철학을 관통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본질론입니다. 기업은 결국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도 버핏을 보고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장기 투자만 고집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버핏이 이제 자산 규모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투자를 했는데, 버핏은 합병 차익 거래와 같은 단기적인 투자 전략에도 좀 능해요. 이건 이제 뭐냐면은 기업 인수합병 발표 시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인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가 합병이 완료되면 단기 차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이제 좀 많이 아실 만한 것들이 이제 블리자드 인수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아마 했던 거예요. 코로나 때 뭐 인수 되네 마네 아마 해서 이거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IBM의 레드햇 인수,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 때도 이 전략을 활용해서 수익을 냈는데, 그래서 영원히 보유하는 것과 거리가 먼 특정 이벤트에 기반한 단기 투자자의 면모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블리자드 때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생각하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때 이제 버핏 때문에도 사람들 많이 달려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버핏은 여러 차례 운영 자금이 적었다면 소형주의 투자에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그의 자산 규모는 너무 커져서 소형주를 매입하면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어버리는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실제로 2004년에 한국 시장에서 PER과 PBR이 낮고 부채가 적은 저평가된 소형주들을 대거 매입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포스코죠. 버핏의 투자 전략이 자본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버핏이 한국 투자 시장에서 손실 보고 손절하고 나갔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버핏은 한국에서 굉장히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리고 한국을 좋아한다라고 발언도 이제 2007년인가 2006년 인터뷰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는 큰 수익을 보고 잘 나갔습니다, 버핏은.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한번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아직도 저평가 주식이 많은데 이제 일본은 엄청 사는데 한국은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게 아마 이유는 있긴 할 거예요. 어쨌든 수익을 보고 버핏은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버핏의 투자 철학은 거대한 성공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의 뼈아픈 경험에서도 비롯됐는데, 11살 때 그는 누나와 함께 자신의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CTG 서비스라는 주식을 샀다고 해요. 매수 직후 주가가 하락하자 불안해하는 누나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5달러의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그가 매도하자마자 주가는 200달러까지 치솟았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평생의 투자 원칙이 된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 둘째 작은 이익에 만족하고 서둘러 팔지 말 것, 셋째는 다른 사람의 돈을 운용할 때 막중한 책임감이라고 해요. 저도 실제로 친구들한테 이제 투자 뭐 살 때 이제 이런 것들 추천해주고 같이 사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나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운영할 때는 엄청나겠죠,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뭐 저야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뭐 작은 거지만 뭐 이 사람은 뭐 엄청나게 크니까 뭐 그런 책임감이 엄청난데 이걸 어렸을 때 잘 배워서 뭐 지금까지 잘 이끌어온 걸 수 있죠. 그리고 버핏은 유머스럽고 소박한 인간인데 어느 한 인터뷰에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묻자 어릴 때부터 두 가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첫 번째였던 여자들에게 내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두 번째인 사업에 모든 관심을 쏟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버핏의 일단 식습관도 되게 좀 유명한데 하루에 코카콜라를 5캔씩 마시고 맥도날드 맥모닝으로 아침을 해결하는 6살 입맛을 고수하며 6살 어린이의 사망률이 가장 낮으니 6살처럼 먹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서랍장을 꺼내 아기 침대로 사용했을 정도로 그의 검소함은 유명하고 그의 유명한 각은 평생의 파트너 찰리먼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둘이 되게 코드가 잘 맞고 되게 잘 맞죠. 그냥 평생의 동반자였고 파트너였는데 이제 찰리 먼거가 먼저 떠나서 조금 굉장히 허탈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쉽게도 버핏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나갔죠. 앞으로의 버크셔가 조금 궁금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항상 버핏이 강조했던 게 내가 없어도 버핏은 지금 돌아갈 수 있다. 결정권자들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가 돌아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왜 우리가 투자가 힘들 때 버핏을 꺼내보면 좋냐면 버핏의 90여 년에 걸친 인생과 80년에 가까운 투자 여정은 단순한 부의 연대기를 넘어 그의 이야기는 시장의 광기와 공포 그리고 투자자 내면의 오만과 싸워온 한 인간의 지적 철학적 투쟁의 기록인데 우리가 이 투자길에서 길을 잃고 흔들릴 때 그의 삶을 나침반 삼아서 되돌아보는 이유는 이제 버핏이 저러온 저런 기록 속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대부분은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버핏에 대해서 꺼내보면 좀 마음의 위안이 돼요. 어차피 시장이 이제 막 폭락하고 하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은. 그럴 때는 그냥 멘탈이라도 좀 챙기고 심리적으로 좀 단단하게 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투자한 이유, 버틸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시장과 조금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버핏도 버핏도 지금 오마하에 있는 이유도 이제 시장과 뭐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이유기도 하죠. 버핏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데 가치 투자의 길은 본질적으로 일단 외롭습니다. 해보신 분들 알죠? 시장이 특정 테마에 열광하고 모두가 축제를 벌일 때 홀로 소외되어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동반해요. 이게 진짜 미치거든요. 포모에 여기에 진짜 맛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꼭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은 이럴 때 안 가요. 저렇게 시장이 막 날뛸 때. 이게 특정 테마에 열광할 때 특히나 이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의 주식은 좀 빌빌거리면은 이제 거기에 눈 돌아가면 이제 이게 심리적 압박감이 좀 심하거든요. 겪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 이거 진짜 호되게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버핏의 투자 여정도 이런 고통이 가치 투자자의 숙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는 버핏의 여정입니다. 그가 73년에 투자했던 워싱턴 포스트 주식은 매수 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본전을 회복했고 닷컴 버블 시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조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시장의 변덕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기업의 내재적 가치 분석을 신뢰하라고 말해주고 있고 자신의 투자 전략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의심받을 때 버핏의 역사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지적, 심리적 용기를 제공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줍니다. 이거 되게 힘이 많이 돼요. 내 투자 포인트나 내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흔들릴 때 참 보면은 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만한 투자자를 위한 겸손 교훈인데 시장에서 성공은 종종 투자자를 오만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진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신의 성공이 실력인지 운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 가장 큰 위험이 싹 튼다고 합니다. 버핏의 이야기는 이런 오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기도 해요. 이게 너무 잘 되면 나 잘하는데 이러면서 계속 좀 무리를 하게 돼요. 무리하다가 스텝이 꼬이면 매매가 좀 꼬이면서 벌었던 거 막 두세 달 벌었던 거 한 번에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장 좋을 때 번 사람들이 되게 위험해요. 나중 돼서 이제 이거 다 까먹고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영광을 못 잊고 이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이제 오만함이 굉장히 생깁니다. 나 투자 소질 있다. 잘하네? 이렇게 돼서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핏도 보면은 이제 수십억 달러 기회비용을 날린 덱스터 슈 인수 실패와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던 살로몬 브라더스 스캔들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버핏도 잃어요. 손실 봅니다. 그러니까 버핏도 당하는데 나라고 무조건 수익 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도 살짝 있는 게 좋습니다. 나도 잃을 때가 있고 손절해야 될 때가 있고
무조건 벌 수는 없다. 손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대한 투자자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고,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자만심에 빠진 투자자에게 버핏의 실패담은 반드시 필요한 겸손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핏 윤활에 물려있죠?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도 아직 평단가 안 온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버핏도 이런 식이에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손실을 볼 수 있고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없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한테 배울 수 있는 굉장히 큰 철학 하나는, 당신은 내적 스코어 카드로 사는가 아니면 외적 스코어 카드로 사는가. 주식시장은 매 순간 당신에게 가격을 외치며 평가를 내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외적 스코어 카드다. 버핏의 일생은 이성, 정직,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기반한 내적 스코어 카드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 그가 공포 속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 광기 속에서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부끄러움 없이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가 힘들 때 그를 꺼내봐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조금 입에 발린 말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세운 원칙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뭐 하락하고 뭐 난리가 나도 내가 진짜 잘 본 내적 스코어 카드라면, 그 기업의 본질 가치, 내적 그런 가치 평가가 옳았다면은 결국에 반등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가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교훈을 상당히 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버핏들 이야기이긴 합니다. 오늘 준비해서 같이 본 버핏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